식림. 멋진 남자가 있다. 미야모토 마키는 이마에서 땀을 뚝뚝 떨어뜨리며 횡단보도 건너편에 선 젊은 남자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있나 싶을 정도로 햇살이 세서 겨우 몇 분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괴롭게 여겨지는 더운 날이었다. 그 남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마키는 한쪽 눈을 찡그렸다. 그러면 자신이 추하고 기분 나쁘게 보인다는 것은 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여자도 또 오빠도 그런 말을 했다. 한 달 전 콘택트 렌즈를 한쪽 잃어버린 후로 돈이 없어서 새 렌즈를 못 맞추고 있다. 렌즈가 왼쪽 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남자는 자기 따위는 상대도 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그런 체념과 아직 못 따버린 일말의 기대로 마키의 한쪽 눈이 좁혀졌다 벌어졌다 했다. 그 남자는 휴대전화로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은색 브릿지를 넣은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끝이 처진 눈에 입이 큰 귀여운 얼굴, 머리에는 선글라스를 얹고 눈부심에 지지 않게 놀아 얼굴을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살을 태우고 싶기 때문일까? 그게 좀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갈색 피부가 멋있었기 때문이다. 선텐 살롱의 라이트는 먼지 날리는 매립지의 태양이든 길가에 문드러진 반사광이든 살이 타는 것은 똑같다. 탱크톱에서 어깨가 다 드러났다. 툭 붉어진 어깨뼈. 부딪히면 꽤 아프겠지. 마키는 남자의 어깨뼈가 넓적다리 안쪽에 부드러운 살을 파고드는 감촉을 상상한다.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작은 목소리를 듣고 옆에 양산을 쓰고 선 중년 여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보도와 나란히 달리는 고가선에서 중앙선 전차가 통과하는 소리가 덜컹덜컹 울려 퍼졌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맞고 있던 마키는 미칠 것 같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덕분에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지 남자도 찌푸린 얼굴로 주황색 전차를 올려다보았다. 그 속 좁아 보이는 표정이 마키에게 이런저런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남자의 냉혹함, 남자의 박정함, 남자의 변모. 순간 숨이 막히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아무에게서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 바로 그때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울리는 전자음이 짜증났다.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털실꾸러미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휴대전화에 대고 떠들면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두 사람은 고가선의 굵직한 기둥 앞에서 엇갈렸다. 마키는 용기를 쥐어짜 쭈뼛쭈뼛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남자 쪽에서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너 같은 거 흥미 없어. 그런 말이 들린 것 같아서 마키는 기대했던 자신이 쑥스러워져 엉뚱한 쪽을 쳐다보았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세련된 파출소에서 뺨이 야윈 젊은 경관이 마키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물론 기분 탓이었다. 젊은 여자 3명이 남자를 좇는 것처럼 횡렬로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다. 경관은 그쪽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3사람 모두 차림새가 똑같다. 새카맣게 태운 마른 몸에 탈색한 금발, 원색 미니스커트에 하늘색 화장, 마치 하와이의 바비 인형 같았다. 어째서 저 녀석들은 천하가 자기 것이라는 듯 당당히 걷는 걸까? 마키가 한쪽 눈을 찡그리고 노려보자 한 명이 마키를 보고 경멸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했다. 필시 구질구질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키는 고개를 숙이고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횡단보도를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건넜다. 바로 앞에 마키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가 있다. 의약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브랭땅이라는 이름의 할인 양판점이다. 샴푸나 매니큐어를 찾는 젊은 여자들로 항상 붐빈다. 가게 옆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종업원 하나가 크게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기세 좋게 뛰어내려왔다. 시선을 들자 캔버스천 앞치마에 명찰이 힐끗 보였다. RYO, 류오. 류오코는 몹시 싫은 여자다. 마키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인 채 류오코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류오코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세찬 어조로 말했다. 이제 온 거야? 오늘 오전조잖아. 고자세의 상대를 앞에 두면 바로 혼란을 일으키는 마키는 횡설수설했다. 이번 주부터 오후조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시간표 보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료코는 계단을 다 내려와 마키를 내려다보았다. 그냥도 키가 큰 료코는 밑창이 두꺼운 샌들까지 신어서 180cm에 가까웠다. 고작 150cm 정도인 마키는 아무리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도 비기지 못한다. 위압당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럼 보고 올게.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야. 사사키 씨 혼자 힘들었으니까 사과하는 편이 좋을 거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한 마키의 등에 료코의 목소리는 떠미는 것처럼 덮쳐들었다. 료코와 사사키는 사이가 좋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천적이다. 마키는 우울한 기분으로 2층 휴게실 문을 열었다. 창고도 겸하는 그곳은 종이 상자에 막혀 안이 보이지 않는다. 쉬고 있는 동료들의 태평한 목소리와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매일 똑같은 차림새로 오는 화려한 손님 알아? 그 외 금발에 밝은 녹색으로 눈썹 그린 사람 말이야. 배꼽 내놓고 카프리 팬츠 입은. 알아. 배꼽에 피어싱한 사람 말하는 거잖아. 분명 그걸 내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 그 사람. 어제 집 근처에서 봤는데 있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키는 안녕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다.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있던 같은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목례만 살짝 했다. 두 사람 다 20살. 24살인 마키를 공경하는 것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수상쩍어 하고 있는 것이 빤히 보인다. 한 명은 페이트병에 든 우롱차를 마시고 또 한 명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텔레비전 와이드 프로로 시선을 옮겼다. 마키는 벽에 붙은 시간표를 확인했다. 료코의 말대로 이번 주는 확실히 오전조라고 되어 있다. 내가 착각했나 봐. 이번 주는 오후조인 줄 알았는데. 마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에게 변명했다. 그렇게 결정됐다가 요코제키 씨가 여름 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로 바뀌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한 명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자 다른 한 명이 연기를 토하면서 관심 없다는 듯 끄덕였다. 마키는 목을 움츠렸다. 중요한 일인데 어리석게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오전조는 9시 반부터 5시, 오후조는 2시부터 9시 반. 오전조인 사사키는 교대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점심 식사도 못했을 것이다. 그나저나 나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좀 전화해 주지. 잘못한 것은 자신이지만 토라지고 싶은 기분이다. 마키는 심통이 난 채 사물함에서 꺼낸 앞치마를 둘렀다. 캔버스 천으로 된 앞치마는 아무리 오래 써도 뻣뻣해서 키가 작은 마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매장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을 동여맨 어두운 표정의 살찐 여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 고등학교 때 오빠가 마키의 화장한 얼굴을 보고 비웃은 이래 거의 맨 얼굴로 다니고 있다. 코 아래에 난 땀을 손가락으로 닦고 마키는 자기의 얼굴에서 눈을 돌렸다. 화장품 코너로 내려가자 사사키가 무뚝뚝한 얼굴로 속눈썹 케이스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다. 손님은 여고생과 주부 6명. 이 코너에는 담당 아르바이트가 항시 2명은 필요하다. 화장품 브랜드에서 파견된 미용사원 2명이 계산대는 맡아주었겠지만 상품 관리와 손님 상대는 전부 사사키 혼자서 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것은 회사원들이 오는 저녁 이후지만 도난 사건이 많아서 아무리 오전 중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다. 마키는 사사키의 등에 대고 말을 걸었다. 사사키 씨, 미안. 나 착각했나 봐. 됐어요.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사사키가 앞을 향한 채로 대답했다. 점심 아직 못 먹었지? 다녀와. 사사키는 고개를 돌려 마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긴 한데요. 벌써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언제든 괜찮아요. 사사키는 아직 18살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뿌랭땅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태도가 당당한 것은 료코처럼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비범한 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마키는 생각했다. 마키는 연하의 여자에게 기가 죽는 분한 마음을 목에 걸린 음식물처럼 필사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했다. 아무 화장도 할 필요 없는 새하얀 피부에 크고 강한 눈, 가느다란 팔다리는 우아하고 길어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렸다. 수수한 티셔츠와 큼지막한 청바지를 입어도 멋지게 보이는 것은 자기처럼 살찌고 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사키의 모든 존재를 긍정한 다음 다시 부정하고 싶은 선망을 뛰어넘는 거센 질투가 솟아올랐다. 마키의 질투는 성게의 가시처럼 뾰족해지다 못해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찌를 정도인데 사사키 같은 여자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 이 젊은 여자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티끌처럼 느끼는 아픔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남자에게 떠받들리고 남자를 얼마든지 갈아치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시커먼 생각에 사로잡힌 마키에게 사사키는 작게 코를 킁킁대고 말했다. 저 죄송한데요. 미야모토 씨, 땀 냄새 나거든요. 마키는 당황해서 입고 있는 티셔츠의 냄새를 맡았다. 매일 갈아입는데 사사키는 언제나 코를 킁킁대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오늘에서야 처음 말로 표현한 것은 안가품일까? 사사키는 시침이 뚝된 얼굴로 다시 가격표 붙이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예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능가하는 공격적인 존재인데 거기다가 말로 상처까지 입히다니 너무 심술궂지 않은가? 마키는 사사키의 단정한 이목구비를 옆에서 흘려본 다음 이런 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진저리를 치면서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좁은 입구 부근에는 머리핀과 머리끈, 싸구려 피어싱 액세서리가 있고 바로 옆에 두발용품과 세안용품, 입욕용품이 진열되어 있다. 벽 쪽으로는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 코너가 자리해 있고 한가운데 선반에는 속눈썹 뷰러와 아이브로우, 화장솜 같은 자잘한 메이크업 용품과 네일 케어 용품이 있다. 이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마키도 아직 모르는 상품으로 넘치는 가게. 아무리 갈고 닦아도 예뻐지지 않는 자신이 어쩌다 이런 가게에 섞여든 걸까? 동료들 역시 그것을 의문시하며 수근거리고 웃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화장품 가게라면 남자와 상대할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 고른 일이었다. 시급은 850엔,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 점심시간은 단 30분. 그때는 시급이 지불되지 않는다. 일주일에 닷새를 출근해도 급료는 12만 엔 정도. 이래서는 돈을 모을 수 없다. 울적함만 멋지게 층을 이루며 축적되어 간다. 착취당하는 울적함, 일이 재미있지 않다는 울적함, 아름다운 동료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울적함, 그리고 남자에게 무시당하고 깔보이는 울적함. 마키는 우울해하면서 샘플 상품을 들고 코너에서 움직이지 않는 여고생 그룹을 노골적으로 째려보았다. 훔치면 죽여버릴 거야. 사정없이 파리를 때려잡고 싶다는 거친 기분이 들었다. 30대인 여 점장에게 인건비 낭비니까 오후 조 시간까지 있을 필요 없다는 단호한 말을 듣고 마키는 단 3시간 만에 비참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다. 바깥은 당장이라도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았다. 맑았던 여름 하늘은 보랏빛으로 변하고 서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희미한 비향기를 머금고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황이었다. 파르코 백화점에 들르거나 영화라도 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공원에서 시간을 죽이려고 해도 소나기가 내릴 것 같고 집에 돌아가도 새언니가 싫은 얼굴을 할 게 뻔했다. 마키는 닥쳐오는 비구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이 짓눌릴 것 같은 답답함에서도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 갈 곳도 만날 상대도 없으니까. 앞서 걷는 젊은 여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비즈로 만든 휴대전화 장식이 걸음걸이에 맞춰서 흔들린다. 휴대전화도 갖고 싶지만 살 돈이 없다. 하긴 가져보았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마키는 친구도 극단적으로 적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좁아진 것일까? 모든 것이 왜 못하다닐까? 마키는 도토로 커피점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땅딸막한 몸매, 새카맣고 수치 많은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숨막히게 두개골을 뒤덮고 있다. 가느다란 눈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커지지 않았고 심술궂은 빛만 번뜩인다. 특별한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마키는 콤플렉스가 너무 강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한 친구는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은 공허하게 마키의 표면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째서 여자로 태어난 것일까? 여자는 외모가 별로라면 손해를 본다. 외모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무슨 능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특별히 갖고 싶은 것은 초능력이다. 짜증나는 녀석의 머리를 조이는 염력. 마키는 상상하면서 혼자 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역까지 걸어와 있었다. 마키는 다치카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기권으로 중앙선을 탔다. 본격적으로 분빌 시간 전이라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차 안에는 사람이 꽤 있었다. 낮 동안 먹은 더위 때문인지 냉방차 안에 앉아있는 승객들 대부분이 공기 빠진 인형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수영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보이는 어느 가족은 7인용 좌석 대부분을 점령하고 잠이 들었다. 좁혀 앉아 민폐란 말이야. 도저히 입 밖으로 말할 용기가 없는 마키는 마음속으로만 욕을 해댔다. 알로하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 어깨에 여자가 고개를 기대고 자고 있는 커플이 눈에 들어왔다. 공공장소에서 들러붙지 말라고.
생각하며 마키는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남자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눈을 감고 있다. 정리된 눈썹은 예쁘지만 마키가 싫어하는 콧수염을 길렀다. 안 입고 온 남자. 마키는 경멸의 염력을 보냈다. 여자 또한 마키가 미워하는 화려하고 예쁜 여자다. 캐미솔 스타일의 하얀색 원피스, 드러난 어깨는 가늘고 볕에 탄 맨살은 매끄럽고 아름답다. 갈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행복한 듯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런 경험은 해보지도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그 공포를 알아? 당신이? 마키는 여자의 얼굴에도 증오의 염력을 보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뜬 알로하 셔츠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마키를 보고 어라? 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키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초등학교 동급생인 것이다. 후나이 신야. 이름을 떠올리고 마키는 다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틀림없다. 콧수염을 빼면 반바지를 입은 건방진 후나이 신야가 된다. 후나이 신야는 오사카에서 전학 온 자신이 사투리를 쓴다고 실컷 골려대던 애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미야모토는 둔하고 냄새난대유. 후나이가 이렇게 놀리자 다른 사내 아이들도 냄새난대유 하고 장단을 맞췄다. 학교 복도에 토사물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후나이가 냄새나는 녀석이 치워야지 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 그때 마키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로 자신이 어두운 여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 네가 원흉이다. 그때 분한 마음을 떠올리자 심장의 고동이 세차지고 얼굴이 홍조를 띈다. 후나이 시냐, 이놈이 원흉이다. 그런데 후나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까? 자신을 안전한 장소로 은폐하고 싶어진 마키는 급히 손잡이를 놓고 문 부근으로 이동했다. 흔들리는 전차에 휘청거리는 척하며 살짝 훔쳐보니 후나이는 다시 눈을 감고 여자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휴 하고 안도한 마키는 창밖의 검은 구름을 쳐다보았다. 비야 어서 억수같이 쏟아져라. 그리고 모두 세찬 빛발 속에서 우왕좌왕 도망쳐라 하고 기도했다. 이 모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때까지 마키를 업신여기고 싫어한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음은 틀림없었다. 집에 도착을 해보니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엄마도 새언니도 뭘 사러 나갔나 보다. 마키는 자기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다. 좁은 현관이 아이 샌들이며 먼지 묻은 운동화, 마키 것보다 화사한 펌프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마키는 새언니 에리코의 펌프스를 난폭하게 걷어찼다. 펌프스는 지저분한 바닥을 굴러서 밑창에 새겨진 마크를 보이며 신발장 아래에서 뒤집어졌다. 하는 김에 마키는 오빠의 샌들도 흙발로 짓밟았다. 어릴 적부터 잘났다고 자신을 얕보는 오빠가 몹시 싫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들어 누웠다. 저녁 뉴스가 막 시작된 참이었다. 여름 바다 풍경, 다양한 색상의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자들, 시원한 해안은 가난뱅이들만 가지 하고 마키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젊은 남자가 생각되었다. 그런 남자가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을까? 마키는 자신의 손으로 두 가슴을 잡았다. 남자의 커다란 손이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면 어떨까? 지방이 붙은 가슴은 아담한 마키의 손 밖으로 삐져나왔다. 이렇게 가슴이 큰데 어째서 남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 모든 것이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고 촉촉한데 말이다. 마키는 이런 상상을 하자 숨이 차고 머릿속이 느슨해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성교는커녕 키스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남자와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젊은 남자의 알몸을 본 적도 없다. 고등학교 때 전차 안에서 치안을 만난 적이 있다. 젊은 회사원이었는데 날씬한 체형이었다. 남자는 통근 가방으로 손을 가리고 교복 치마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당하고만 있었다. 그 다음날 맛을 들인 건지 다시 똑같은 남자가 와서 이번에는 몸을 밀착시켰다. 마키는 이때도 어쩔 줄 모르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 사이 마키는 알 수 없는 감각에 빠졌다. 주위 풍경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부분만이 타인과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으면서도 떨쳐내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감각에 빠져 있었다. 마키는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가 있었다. 그 남자를 이상하게도 또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그 남자가 같은 역에서 승하차 한다는 것을 알아낸 마키는 어느 날 역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다. 어쩌면 그 남자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짓을 한 건지도 모른다고 마음이 부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마키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니 서둘러 다른 차량에 올라타 안쪽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마키는 고등학교 때의 싫은 일을 떠올렸다. 문득 카페 뒤에 떨어진 토끼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조카 카나의 인형이다. 마키는 한숨을 토했다. 언제 누가 돌아올지 모른다. 자기 집인데도 거실에서 마음 놓고 있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1층에는 부엌 겸 거실과 3평짜리 방 하나, 2층에는 역시 3평짜리 방이 둘. 이런 좁은 분양주택에 오빠 일가가 굴러 들어온 것은 작년이었다. 오빠는 그때까지 A가시 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월급이 대폭 깎여서 집세를 못 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빠와 새언니 에리코, 4살 먹은 조카 카나, 이렇게 3사람이 이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박봉 회사원인 아빠는 2년 후에 정년. 남은 대출금을 오빠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 집을 오빠에게 물려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마키는 자신을 빼고 이 작은 집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 참을 수 없이 불만이었다. 오빠 부부는 생활도 아버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거실도 부엌도 에리코에게 점거당해 자기 방 말고는 있을 곳이 없어진 것도 괴롭다. 하기야 새언니 에리코 입장에서는 24살이나 된 시누이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싫겠지만 그건 알 바 아니라며 마키는 모른 채 했다. 갑자기 벼락이 치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키는 소파에 들어누운 채 베란다로 살짝 보이는 시커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주면 좋을 텐데 벼락을 맞아 누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자신이어도 좋다. 살아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마키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한평 남짓한 작은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 묘목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장미를 심은 것은 에리코였다. 아무도 정원을 가꾸는 취미가 없어서 집을 샀을 때부터 있던 철쭉 한 그루에 정원석 하나 달랑 놓인 초라한 정원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리코는 정원이 있다고 좋아하면서 장미를 몇 그루 사다가 심었다.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영역이 타인에게 침식되어 간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마키는 비를 맞으며 흔들리는 장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읊는 것, 다시 말해 타인이 갖고 있는 강인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타인을 미워하는 힘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들은 적이 있는 남자 목소리였다. 마키는 이유 없이 들뜨는 마음을 억눌렀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의 상상이 되살아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후나이라고 하는데 왜 네 놈이 전화를 하는 거냐? 마키는 갑자기 불쾌해졌다. 왜 전화했어? 오랜만이야. 너 아까 중앙선 타지 않았어? 너가 탔는데. 타고 있었어. 아, 역시 그랬구나. 나 네 앞에 앉아 있었어. 아, 화려한 여자랑 같이? 그래, 그래. 화려한 여자랑 같이. 후나이는 쓴 웃음을 짓더니 명랑하게 말을 이었다. 너 요새 뭐하고 지내냐? 반창회도 안 나오고.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해. 전문대 나와서 계속 알바만 하고 있지 뭐. 너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물을까봐 흥미도 없으면서 급하게 되물었다. 나는 기타대 대학원 다녀. 지금은 여름방학이고. 그래서 이번에 반 녀석들이랑 만나자고 얘기 중인데 너도 오지 않을래? 갈 리가 있겠냐 생각하면서도 확실히 말로 거절하지 못하는 마키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될 수 있으면 꼭 와. 이번 주 토요일 7시 역 앞에 있는 무라사키라는 데야. 아마 한 10명은 올걸? 응, 알았어. 고마워. 지나치게 냉담한 자신의 반응에 후나이는 질린 기색이었다. 그거면 된 거다. 새삼스럽게 쓸데없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물며 후나이는 자신을 괴롭힌 장본인이 아닌가. 아름다운 여자란 존재와 마찬가지다.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가해자의 특징이다. 깔보지 말란 말이야. 마키 안에 갈 곳 없는 울적함이 또 하나 쌓여 막혔다. 그것이 흘러나갈 곳을 찾아 빙빙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을 누가 알기는 할까? 세찬 빛발이 정원의 흙에 내리꽂히고 있었다. 마키는 저 비를 맞고 깨져 땅바닥에 녹아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이 기세 좋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집안에 에너지의 덩어리가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그 에너지는 좁은 복도를 폭풍처럼 달려 단숨에 거실까지 도착했다. 와, 젖어버렸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쿵쾅쿵쾅 욕실로 달리는 작은 발소리와 에리코의 고함소리. 발 먼저 닦아야지 가나. 새언니 에리코와 조카가 집에 돌아온 것이다. 조용했던 집안이 이 일가에 의해 변모하고 점령되어 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끄럽다고 불평하면서도 이 에너지를 환영하고 있다. 일찍이 맛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키는 이 에너지가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아니, 평생 이해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순식간에 쓸쓸함이 덮쳐와 마키는 정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찬 핏발을 맞으면서도 장미는 꿋꿋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아가씨, 와 계셨어요? 에리코가 수건으로 팔을 닦으면서 거실을 들여다보고 말을 걸었다. 에리코는 오빠보다 3살 많은 33살. 쇼트커트 머리에 안경을 쓴 이지적인 생김새지만 그 속은 와이드 프로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여자라는 사실을 마키는 알고 있다. 죄송해요. 빨리 돌아왔어. 아유, 죄송하다니요. 아가씨 집이잖아요. 에리코가 희미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빈정된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마키는 소파에서 뜨고자 몸을 일으켰다. 저 2층으로 갈게요.
아니요, 거기 계세요. 아가씨 집이잖아요. 에리코는 거듭 말했다. 점점 살벌함이 더해가는 것 같다. 자신만만한 인간에게 쉽게 위압당하는 마키는 심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엄마는요? 그림 교실에 가셨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구민회관에서 주최하는 그림 교실에 다니고 있다. 새언니 마리코가 고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또다시 반감이 솟았지만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하며 카나가 거실에 들어와서 마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고는 만화 프로그램에 곧바로 푹 빠져들었다. 마키는 정신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조카 카나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쫙 펴진 가느다란 머리카락과 깨끗한 피부. 이 집에, 아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오로지 카나만 좋았다. 고모, 귀여워. 하고 말해주는 것도 카나뿐이고, 동물처럼 올곧고 솔직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일찍이 자신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온화해지는 존재였다. 아가씨, 혹시 왕따 당해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를 낮추며 에리코가 물었다. 후나이 얘긴가? 철렁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뒤를 돌아보았다. 에리코는 안경 뒤에 가느다란 눈을 더욱 좁혔다. 카나가 유치원에서 왕따 당하고 있대요.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안심인지.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 그 집 아들이라는데 모르세요? 히로유키라는 아이래요. 히로유키라? 예전에는 주류상이었는데 2년 전에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그 집 아들은 항상 가게 안에서 까불다가 계산대를 지키고 있는 엄마한테 혼나곤 했다. 그 집 아들 히로유키라는 아이가 우리 카나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나 봐요. 카나가 유치원에 가면 바로 쪼르르 달려와서 너 같은 거 집에 가버려 하고 소리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도시락도 숨기고 그런대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카나는 사냥감인 거다. 약해서 괴롭히기 쉬운 사냥감. 상대는 목표가 된 사냥감의 아픔을 모르고 성장해서 잊어간다. 마키는 기이하게도 오늘 본 후나이를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 녀석은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런 도량도 능력도 없다.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으면서도 마키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 에리코에게 줄곧 맞장구를 치며 착한 시누이를 연기했다. 빗발이 심해서 돌아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었어. 엄마가 구민회관에서 돌아왔다. 최근에는 주부로서 할 일을 에리코에게 빼앗겨 점점 늙어가고 있다. 할머니 하고 카나가 달려들자 엄마는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러고는 시선을 들고 석간신문을 읽고 있는 마키를 비난했다. 너도 조금쯤은 네 새언니를 좀 도와주지 그러니? 부엌에서 에리코가 쌀을 씻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쫑긋 귀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키는 들리지 않는 척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9살이 돼서 오사카에서 다치카와로 이사 온 후로 15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자신의 방. 2층 침대를 해체한 침대와 키티가 그려진 작은 책상. 그 주위에 만화며 잡지 그리고 옷이 어질러져서 방은 거의 창고 상태였다. 이동도 이변도 없기 때문에 뭘 버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마키 자신 같았다. 켜켜이 쌓인 쓰레기. 오빠가 집을 나간 뒤 오빠의 방은 수납 공간이 되었었다. 집안이 넓어져서 후련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다시 돌아오니 전보다 훨씬 좁게 느껴졌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둔 옆방은 오빠 일가가 사는 장소가 돼서 부부싸움도 자신에게 들릴 것을 겁내
수근수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처지다. 아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 어쩔 셈일까? 1층이 오빠네 거주지가 되고 3평짜리 옆방에서 부모님이 지내게 되는 걸까? 그러면 자신은 점점 더 거실이나 부엌에 들어가기 껄끄러워질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에리코가 슬슬 카나의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언젠가는 확실히 쫓겨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마키는 기댈 곳 없는 불안함과 외톨이가 되는 두려움을 생각하며 떨었다.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수입이 더 나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해도 인사 담당자는 마키의 얼굴을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사사키 같은 미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떤 직장이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마키는 또다시 사사키를 부러워했다. 오사카에 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마키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앨범을 펼쳤다. 오사카 네야가와시에 살았던 행복한 시절. 앨범 속의 마키는 그렇게 살찌지도 않았고 총명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고 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날 밤 마키는 앨범을 끌어안고 잤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마키는 모퉁이 편의점에 들러 주먹밥과 음료수를 샀다. 점심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사러 가는 시간도 아까웠던 것이다.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의점 안에서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할 돈도 없는 건지 히로유키의 아빠로 여겨지는 쭈그러진 남자가 묵묵히 식품 선반에 빵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리고 히로유키의 엄마로 생각되는 유니폼을 입은 여자는 불쾌한 얼굴로 계산대에 서 있었다. 히로유키는 잡지 선반 아래 주저앉아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다. 4살짜리 치고는 덩치도 크고 영리하게 생겼다. 마키의 시선을 느낀 히로유키가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부딪혔다. 카나를 괴롭히는 미운 꼬마. 마키는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증오했다. 갑자기 이때까지 자신이 느껴온 부당함과 불공평함이 뿜어져 나온 느낌이었다. 히로유키는 바로 후나이인 것이다. 가만히 놓아두면 카나가 자신이 되고 만다. 히로유키를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무뚝뚝한 표정인 히로유키의 엄마에게 돈을 내고 마키는 밖으로 나왔다. 어제와 다름없는 더위에 현기증이 났다. 곧바로 모공이 벌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부터 땀이 날 것이다. 한심하게 뻘뻘 땀을 흘리는 자신. 마키 옆으로 어떤 민첩한 것이 구르듯 달려나왔다. 그건 히로유키였다. 히로유키는 마키의 옷끝을 잡고 추월해서 가게 앞에 놓인 자판기에 레버를 돌리면서 놀았다. 엄마가 가게 안에서 꾸짖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키는 멈추어 선 채 한쪽 눈을 가늘게 떠 초점을 맞추고 히로유키를 응시했다. 뒤를 돌아본 히로유키가 마키를 보고 살짝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유쾌했다. 잠시 후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사사키는 아직 가시가 돋쳐 있었다. 먼저 식사하고 오라고 권해도 애매하게 건성으로 대답할 뿐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리용품 코너에 있는 료코와 나중에 가까운 맥도날드에 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미키는 얼른 2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좀 봐줬더니 기어오른다. 휴게실에서 먼저 쉬고 있던 동료들이 마키의 모습을 보자마자 도시락 포장을 치우고 먼저 갈게요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내 주위에서 분노의 오로라가 나오고 있는 걸까? 마키는 의아해하면서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어제의 실수 이래 다들 자신을 피하고 꺼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래서 여자만 있는 직장이 싫은 거야. 음험해서. 생각은 그렇지만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싫어서 여자만 있는 직장을 고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마키는 히로유키네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 포장을 차례차례 뜯으면서 블라인드 틈새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휴게실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구석에 늘어선 사물함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싶은 흉포한 기분. 동료들이 켜놓고 간 텔레비전에서는 와이드 프로가 과거의 미제 사건 특집을 방영하고 있었다. 1984년 그리코 모리나가 사건이라고 자막이 나와 있다. 그 사건은 예전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자칭 괴면 21면상 인포민이 과자 회사를 협박한 사건인 것 같다. 흥미라고는 조금도 없던 마키는 텔레비전을 끄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때 흘러나온 음성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다. 레스토랑에서 1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1500m 내려가면 보이는 모리구치 시민회관 앞 게이안 혼돌이 2번지 육교 계단 아래 깡통 속. 기분 나쁘게 시종 같은 어조로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뭔가 기억이 날듯해진 마키는 숨을 멈췄다. 깡통 속. 그 말이 왠지 익숙했다. 어쩌면 저 목소리는 자신이 아닐까. 그 생각은 마키를 흥분시켰다. 하지만 사회자는 남자아이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깡통 속, 깡통의 깡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몇 번이나 다시 읽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금붕어 옷, 위층에 살던 언니. 그게 뭐지? 언제 일인가? 마키는 초조해하며 빨려 들어가듯 화면을 쳐다보았다. 1984년 그리코 모리나가 사건. 이 자막. 자신에게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가족이 네야가와시에 살았을 적, 분명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마키는 그해 역시 1984년이었음을 깨닫고 오싹했다. 자신에게도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마키의 가족은 네야가와시 주택가에 세워진 맨션에 살고 있었다.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언제나 거기서 야구를 했다. 길 하나 건너 맞은편에도 아이들이 모이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이 주로 그쪽에서 놀았다. 마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맨션 6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면 공원에 가서 놀았다. 그것이 일과였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공원을 내려다보니까 벤치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 있고 그 중심에 스즈키 씨가 있었다. 스즈키 씨는 책 같은 것을 펼쳐놓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스즈키 씨는 같은 맨션 9층에 혼자 살던 여자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폼 실력이 대단하다는 평판이었다. 마키는 엄마에게 금붕어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마는 소매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5월에 입기는 이르다고 했지만 마키는 죽어도 입겠다면서 떼를 썼다. 왜냐하면 스즈키 씨가 금붕어 옷을 리폼해 주었기 때문이다. 노랑과 빨강인 작은 금붕어가 논이는 유아용 유카타를 리폼해서 만든 멋진 원피스. 마키는 그 옷을 빨리 입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옷을 만들어준 스즈키 씨가 있다. 보여주고 싶다. 엄마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엄마가 싱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제 곧 이사 가니까 보여주고 오렴. 이란 말이었다. 오사카에 전근 와 있던 아빠가 한 달 후에 다시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이다. 마키는 좋아서 폴짝대며 원피스를 입었다. 밖에 나가니까
5월의 바람은 조금 차가웠다. 하지만 모두들 금붕어 옷을 부러운 듯이 보아주어서 기뻤다. 스즈키 씨가 마키를 보더니 와 하고 기쁜 듯이 외쳤다. 마키, 이거 입어줬구나. 고맙다. 스즈키 씨는 웃으면 한쪽 뺨에 보조개가 생겨서 얼굴이 무척 귀여워진다. 엄마가 아빠에게 그 사람 세컨드래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마키는 세컨드가 뭔지 몰랐다. 엄마의 어조로 보아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인가 보다 생각할 뿐이었다. 스즈키 씨는 책을 펼쳐놓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그 외에는 다 모르는 아이들 뿐이었는데 마키에게 스즈키 씨를 빼앗기자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다. 마키는 스즈키 씨 옆에 앉았다. 금붕어 귀엽다. 그 옷 참 잘 어울리네. 칭찬받은 마키는 수줍어서 우물거렸다. 스즈키 씨는 원피스의 박음질을 확인하는 것처럼 흰 손으로 옷자락과 목둘레를 매만졌다. 저기요, 우리 다음 달에 도쿄로 이사 가요. 어머, 정말이야? 스즈키 씨는 깜짝 놀라더니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섭섭해서 어쩌니? 저 그래서 이거 입고 온 거예요. 보여주러 와주었구나. 고맙다. 스즈키 씨는 뭔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원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렸다. 실록이 예쁘고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미끄럼틀에서 왁자지껄 놀고 있다. 스즈키 씨, 뭐 하고 있었어요? 마키는 스즈키가 든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지도였다. 지도 보고 있었어. 마키, 너 한자 읽을 줄 아니? 네. 마키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스즈키 씨가 펼친 것은 오사카 지도였다. 이건 뭐라고 읽지? 모리구치. 대단하구나. 그럼 이건? 이런 식으로 스즈키 씨는 한 곳 한 곳 가리키며 물었다. 마키는 퀴즈를 풀 때처럼 재미있었다. 이윽고 스즈키 씨가 이렇게 말했다. 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와서 좀 더 읽어보렴. 그 말에 마키는 좋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함께 스즈키 씨의 집으로 갔다. 집안의 구조는 똑같지만 스즈키 씨는 아이가 없기 때문인지 마키의 집보다 훨씬 깔끔했다.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새것 같은 부엌을 보며 마키는 밥은 안 지어 먹나 하고 생각했다. 마키의 집 부엌은 언제나 어수선하게 뭐가 놓여 있어서 누구나 한 번씩 장바구니나 겨된장 용기에 발이 걸리곤 했다. 스즈키의 방 한가운데는 전동 재봉틀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천이 가득 든 바구니가 있었다. 마키는 스즈키 씨가 권한 폭신폭신한 소파에 앉았다. 힘을 주면 몸이 통 하고 튀어서 재미있었다. 마키의 집 소파는 오빠가 위에서 방방 뛰는 바람에 스프링이 꺼져서 이제 이렇게 폭신폭신하지 않다. 마키가 몇 번이고 몸을 통통 튕기면서 놀고 있자니까 안쪽 방문이 열리면서 모르는 남자가 나타났다. 손님이 와 있었구나 하고 마키는 긴장했다. 남자는 마키를 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엄마와 비슷한 나이다. 안녕하세요. 마키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오, 얘야? 한자 읽을 수 있다는 게? 남자는 마키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았다. 향수를 뿌렸는지 무척 좋은 냄새가 났다. 오른손에 커다란 금반지를 끼고 있어서 마키는 깜짝 놀랐다. 남자가 그런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즈키 씨가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마키, 아까처럼 지도 좀 읽어봐. 마키는 의기양양하게 손으로 가리키는 장소 이곳저곳을 다 대답했다.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떠냐? 히라가나도 있으니까 괜찮지? 남자가 하얀 종이에 커다란 글자로 많은 단어를 적으며 물었다. 다카스키의 세이브 백화점, 계단 아래, 게이안 혼돌이, 미쓰이은행 6교, 모리구치 시민회관 깡통 속. 6교와 마지막 깡통 속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그 부분만 몇 번이나 다시 말했다. 재미있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었다. 마키는 그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지? 고마워. 그리고 그 옷 앞으로도 많이 입어줘. 스즈키 씨의 배웅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어딜 그렇게 쏘다녔냐며 부엌에서 소리를 빽 질렀다. 6시간 넘어 있었던 것이다. 스즈키 시내 갔다 왔어.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는 딱히 관심 없다는 듯이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근데 스즈키 씨 집에 남자 손님이 와 있었어. 마키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흥미가 있는 것처럼 물었다.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마키는 왠지 모르게 스즈키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은 냄새가 났던 것도 그리고 반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긴 상념에 빠져 있다가 마키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마키의 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도쿄로 이사 간다는 것. 원래 도쿄 출신이기 때문에 오사카 억양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그 점 때문에 자신이 선택되었을 수 있다. 마키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있었다. 틀림없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다. 미제 사건이라는 말은 그 단아에 있던 스즈키 씨도 금반지를 낀 남자도 범인과 한패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신통치 않은 여자,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미야모토 마키도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진짜 흥분이 마키를 사로잡았다. 자신이 중심인물. 이런 생각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기쁨에서 비롯된 웃음이 치밀어 올라왔다. 아무도 모르는 범인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 일본 전체를 시끌벅적하게 한 사건의 중심 인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휴게실에 들어온 료코와 사사키가 마키를 보고 싫다는 듯이 우뚝 서 있었다. 마키는 두 사람을 힐끗 보고 새침 떠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왜 저래? 기분 나쁘게. 료코가 사사키와 눈짓을 나누며 웃음을 참고 있다. 시끄러!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마키는 갑자기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주먹밥 포장지가 든 편의점 봉투를 천천히 버리고 두 사람을 밀쳐내다시피 하면서 휴게실을 나왔다. 오늘부터 마키는 다시 태어났다. 자신은 조금 전 갑자기 변한 것이다. 이제 염력 따위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중심 인물이니까. 그렇다. 여기에 특별한 자신이 있다. 마키는 기쁜 마음에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오후 일도 척척해 주었다. 사사키는 겁을 먹었는지 다가오지도 않았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사키의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대단한 거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깨를 파운데이션으로 가렸고 모양이 좋다고 생각했던 코는 울퉁불퉁했다. 뭐야? 그냥 어린 것뿐이잖아. 마키는 생리용품 코너에서 이쪽을 엿보는 류오코도 차가운 눈으로 관찰했다. 덩치만 크지 아무 잘난 것 없는 여자. 저런 여자도 저런 높은 샌들을 구해 신었구나. 프로레슬링이나 하면 참 어울리겠다.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떠들어대지 좀 마. 너 나한테 냄새난다고 했지? 마키가 세안제를 정리하는 사사키의 귀에 속삭였다. 사사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때는 땀 냄새가 난다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했다. 내가 말해두겠는데 너도 냄새나. 내가 상냥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그러자 사사키가 허겁지겁 자기 몸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마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앞으로는 변신해서 살아갈 거다. 양손에 보디 클린저를 하나씩 들고 망설이고 있는 손님에게 애교 있게 다가갔다. 항상 사사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부럽다고 생각했던 행동이었다. 손님, 이쪽 상품이 더 잘 팔려요. 그러자 그 손님은 어머 그래요? 하면서 그 상품을 골랐다. 선반 사이를 헤매는 손님에게는 어떤 상품을 찾으시냐고 물었다. 절도범은 속아낼 수 있고 정말로 상품을 찾는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대했다. 요령을 터득하니 몹시 쉬운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팔다 보면 실적도 올라갈 것이다. 점장이 상품 브랜드에서 몰래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오후가 되어 갑자기 변신한 마키를 사사키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보고 있다. 퇴근한 다음 마키는 자기 방 벽장 깊은 곳에 있는 옷상자를 끄집어냈다. 아마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뒤져보니까 가장 아래에 금붕어 옷이 잘 개켜져 들어있었다. 역시 있었다. 마키는 그 옷을 천천히 꺼냈다. 단순하고 작은 아동복. 행복한 시절의 상징. 그러나 이제부터 변할 자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키는 원피스를 펼쳐서 바라보았다. 유아용 유카타를 리폼한 것. 빨강 노랑 금붕어가 노니는 귀여운 옷. 스즈키 씨의 바늘땀. 마키는 옷단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꼼꼼하게 박혀 있었다고 기억했던 것과 달리 조잡한 것은 의외였지만 어쨌건 그건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금붕어 옷을 끌어안고 있자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키, 뭐하니? 엄마가 얼굴을 내밀더니 마키가 손에 든 옷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가지고 뭐 어쩌려고? 하지만 마키는 아무 대답 없이 지쳐서 늙어 보이는 엄마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 이 아래에서 또 다툰다. 골치가 다 아프구나. 엄마는 마키의 침대에 앉아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보나마나 집을 재건축하자며 오빠가 에리코와 함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마키는 옷을 매만지면서 물었다. 엄마, 스즈키 씨 기억해요? 네야가와에 있을 때 맨션 위층에 살던 이 옷 만들어준 사람이요. 아, 그 사람? 우리가 이사한 다음에 바로 없어졌다더구나. 왠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보면 항상 실실 웃고 있고.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재봉틀 밟고 있다고 해서 양재를 하냐고 물었더니 리폼이 특기라고 하잖니. 그래서 부탁을 해본 건데 그 꼴이지 뭐냐. 엄마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금붕어 옷을 보았다. 마키는 변호하는 것처럼 옷에 주름을 폈다. 그렇게 안 이상한데? 하지만 엉성하지. 뭐 네 마음에 들었다면 다행이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엄마, 스즈키 씨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마키는 스즈키 씨의 집에 재봉틀이 오독하니 놓여있던 것이 생각나서 물었다. 엄마는 말하기 껄끄러운 듯이 옆을 보고 대답했다. 누구 정부라는 소문이었는데. 근데 그 얼굴로 무슨 정부냐고 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 오직 나만이 그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던 남자인지 알고 있다. 마키는 그 생각을 하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 무렵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나도 그땐 젊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키의 침대에 들어 누웠다. 예전의 마키라면
진심으로 동감했을 것이다. 오사카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강해진 지금의 자신이 더 좋은 것이다. 마키의 침대에 누운 엄마를 놓아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오빠가 맥주를 마셔 붉어진 얼굴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아빠는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에리코는 카나와 함께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 척하고 있지만 은근히 등 뒤의 식탁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명백했다. 마키는 식탁 옆에 섰다. 마키의 존재가 압력으로 느껴졌는지 오빠는 몸을 틀어 마키를 등졌다. 그러니까 헐고 다시 세우자니까요. 아니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영업사원인 오빠도 과연 말을 꺼내기 불편한지 침을 꿀꺽 삼키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에리코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에리코는 카나와 함께 더 펌프의 노래에 맞춰 허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빠의 시선을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등이 쪽 곧아지는 것을 마키는 보았다. 마키와 꼭 닮은 땅딸막한 체형의 오빠는 티셔츠에서 삐져나온 굵은 두 팔을 극적였다. 아버지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로 개축해서 다 함께 즐겁게 살자고요. 3층으로 높여서 1층은 아버지 어머니, 2층, 3층은 우리. 안 그러면 아이 하나 더 갖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노후 자금은 어쩌라고? 응? 함께 사는 게 즐거울 테고 또 늙어가는 마당에 동거해 주는 것만도 고맙지만 이 여행도 못 다녀서야 어디 살겠냐? 아빠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젊으시니까 일하시면 되잖아요. 마키도 언젠가 결혼할 거고요. 오빠는 고압적이었다. 아니, 나 앞으로도 쭉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방도 만들어줘. 마키의 목소리에 에리코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달라붙었다. 고소하다. 니들 생각대로 되게 놔둘 것 같으냐? 나는 강하다고. 마키는 에리코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정원의 장미. 저런 힘없고 가냘픈 것이 아니다. 나는 중심인물이다. 마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빠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마키는 선수를 쳐서 카나를 불렀다. 카나, 이리 와. 마키는 이거 줄게 하고 금붕어 옷을 카나에게 건넸다. 카나는 나프탈렌 냄새에 주눅이 들어서 조심조심 손을 내밀었다. 에리코가 와서 들여다보았다. 낡은 옷의 가슴 부분에 있는 진노란 얼룩에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 귀여워라. 하지만 얼룩이 있네. 이거 아가씨 거예요? 네. 카나, 한번 입어봐. 카나는 주저하고 있었지만 카나가 입은 반바지와 런닝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자 오빠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만둬, 마키. 카나한테 그런 거 입히지 마. 아니, 왜? 귀엽잖아. 마키는 충격을 받고 오빠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오빠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다시 고개를 돌리자 에리코가 카나의 손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마키는 화가 치밀어 사납게 소리쳤다. 언니, 왜 그래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유, 미안해요. 에리코가 황급하게 카나의 손을 놓으며 말하자 오빠가 또 끼어들었다. 안 더럽긴. 뭐야 그 얼룩은. 빨면 지워진다니까. 그러자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너? 난 네가 그 금붕어 옷 입고 있으면 수치스러워서 내 동생이라는 걸 숨겼을 정도라고. 너 그 옷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진짜 모르는 거냐? 진작 버린 줄 알았더니. 왜들 그러냐? 온우한 아빠가 오빠를 달랬다. 마키는 금붕어 옷을 매만졌다. 우스꽝스럽지 않아. 엄청 우스꽝스럽거든. 요즘 세상에
그런 금붕어 무늬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어딨냐? 그렇게 눈이 툭 튀어나온 금붕어 무늬는 애기들 유카타에나 들어가지. 게다가 그 모양 좀 봐. 소음에도 없이 어중간하잖아. 마키는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옷이 나타내는 특별함을. 그것은 나와 스즈키 씨 그리고 그 남자밖에 모르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족 전원이 마키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마키는 만족해서 일어섰다. 모두가 놀라며 자신을 인정했다. 역시 자신은 특별한 능력을 얻은 것이다. 마키는 토요일에 후나이가 말한 반창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 마키는 7시가 지나서 집을 나섰다. 조그마한 분양주택이 늘어선 주택가는 여름의 짙은 어둠에 녹아들려 하고 있었다. 이 집 저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온다. 마키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숨막히는 더위와 습기로 늘어진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스즈키 씨와 반지 낀 남자,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마키는 두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설마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마키가 주점에 들어가자 안쪽 방에 앉아있던 같은 반 아이들로 여겨지는 단체가 깜짝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다. 후나이가 마키의 전화 때 반응을 얘기한 건지 설마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모양이다. 마키는 거만하게 서서 8명 정도 와 있는 동창들을 흘겨보았다. 불평을 해줄 작정으로 왔던 것이다. 남자 5명은 너나 할 것 없이 후나이와 친한 친구들. 다시 말해 자신을 괴롭히던 녀석들이다. 후나이를 빼고는 거의 전원이 회사원의 길을 선택했는지 면바지에 폴로 셔츠라는 평범하지만 파탄 없는 차림새다. 여자 3명은 마키를 그룹에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다들 직장에 다니고는 있는지 정장이나 원피스를 입고 경박하게 치장을 했다. 여자들은 그때까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마키를 보고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후나이는 가운데 자리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검은 바탕에 히비스커스가 핀 선명한 색상의 알로하 셔츠를 입었다. 후나이가 마키를 불렀다. 야, 미야모토, 이쪽이야. 여기 와서 앉아. 마키는 후나이와 나란히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미야모토는 잘 안 오니까 메인 게스트야.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피처에서 마키가 든 잔으로 맥주가 콸콸 부어졌다. 그 어조에 야유가 담겨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없었지만 마키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마키가 입을 대자 원샷 원샷 하고 여자아이가 부추겼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조용한 것을 느끼고 머쓱해졌는지 뒤로 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여자아이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와서 분위기가 깨진 것 같은데? 마키는 후나이의 콧수염 아래로 감춰진 두툼한 입술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내가 비난해 주마. 아니야, 분위기가 깨진 게 아니라 놀란 거야. 미야모토, 너 반창회는 이번이 처음이지? 응, 맞아. 왜 안 왔어? 우리 반은 꽤 자주 모이는 편인데. 하지만 마키는 대답 없이 맥주 거품을 핥았다. 술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서 잘 마시지 않았다. 과감하게 참석하기를 잘했다. 마키 상대를 후나이에게 일임하자고 생각했는지 그때까지는
의리상 이쪽을 보고 있던 남자들이 제각각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안 왔냐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잖아. 나 왕따였고 뭐뭐 한대유 하고 놀림도 당했었어. 순간 모두가 긴장하며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야. 네가 오사카에서 전학을 왔으니까 장난 좀 쳤던 거지. 물론 장난치는 쪽은 재미있겠지만. 마키는 말을 끊고 후나이의 붉어진 얼굴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하는 편은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 미안했어. 나쁜 마음은 없었다. 뭐 다들 전학생이라니까 흥미 있어서 그런 거야. 후나이가 얼굴을 쓱 들이밀며 사과했다. 말이면 다야? 난 너희들이 왕따 시켜서 음침해졌다고. 후나이가 콧수염에 붙은 맥주 거품을 손가락으로 훔친다. 근데 너는 왔을 때부터 음침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마키는 버럭 성을 냈다. 그 전까지의 빛나던 인생을 바꾼 장본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 음침하지 않았어. 오사카에서는 즐겁게 잘 지냈다고. 아니야, 너 음침했어. 뭐 음침한 건 별 문제 아니었고 너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다른 동창들은 이 대화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지 각자 무난한 내용으로 수다를 떨었다. 후나이는 조심조심 마키의 눈을 보았다. 우리가 엉터리로 오사카 사투리를 하면 네 눈빛이 변했어. 그래서 놀리는 걸 금세 뚝 그쳤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쓰는 오사카 사투리를 따라하니까 그랬지. 너 오사카 사투리 한마디도 안 했어. 방언 수업 때 선생님이 하라고 시켰을 때도 책상에 엎드려서는 하지 않았잖아. 그랬던가? 철이 든 뒤로 오사카에서 살았던 마키는 집이 아닌 장소에서는 거의 오사카 사투리를 썼다. 그런데 전학 가서는 쓰지 않았다니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걸까? 마키는 놀라서 청바지에 감싸인 넓적다리를 쳐다보았다. 살 때문에 팽팽하다. 언제나 팽팽하게 긴장하는 자신. 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갑자기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마키는 오싹해서 그대로 멍하니 일어섰다. 후나이가 야, 왜 그래? 라고 했지만 마키는 이만 실례하겠다고 인사하고 주점을 나왔다. 본래의 겁 많은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1984년 마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지? 고마워. 그 옷 앞으로도 많이 입어줘. 스즈키가 마키에게 말했다. 마키는 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왜냐하면 금반지를 낀 남자가 테이블 아래서 녹음기 같은 것을 꺼냈기 때문이었다. 저거 뭐예요? 마키가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스즈키 씨가 마키의 시선을 막는 것처럼 남자와 마키 사이에 섰다. 그때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사건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났다. 남자는 느닷없이 스즈키 씨의 얼굴을 때렸다. 스즈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빠져서 카펫 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마키의 금붕어 옷에까지 피가 튀었다. 스즈키 씨는 쓰러진 채로 피가 줄줄 흐르는 코를 손으로 누르며 신음했다. 남자는 돌아서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마키를 쳐다보았다. 작고 가는 눈이 더 가늘어졌다. 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때의 이 장면이 갑자기 마키를 덮쳤다. 마키는 땀을 흘리면서 습한 밤 공기 속을 걸었다. 무거운 청바지는 다리에 얽혀들고 티셔츠 등은 땀에 젖었다. 두툼한 살이 접히는 부분에
땀이 찼다. 찬 땀은 땀띠를 만든다. 불쾌했다. 그러나 마키는 정처 없이 어두운 주택가를 어슬렁댔다. 그 기억이 단숨에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다. 이미 허용량을 넘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자신의 기억의 허용량이 극단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각해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마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엄마한테 스즈키 씨의 손님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던 것은 스즈키 씨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사건 후로 자신은 기억을 봉인했다. 금붕어 옷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누런 얼룩은 틀림없는 스즈키 씨의 피일 것이다. 그나저나 어째서 자신이 스즈키 씨의 선택을 받은 걸까? 오빠의 말이 되살아났다. 내 동생이라는 걸 숨겼을 정도라고 했고, 그 옷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정말 모르는 거냐? 라고도 했다. 오빠는 마키가 금붕어 옷을 입지 않아도 동생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숨기려고 했다. 맨션 옆 주차장에서 오빠가 야구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걸자 치 하고 혀를 차며 무시했다. 학교에서도 모르는 척했던 오빠. 너는 왔을 때부터 음침했어 라는 훈아이의 말. 어째서 모두 자신을 싫어하는 건가? 슈퍼에서 스즈키 씨를 보면 자신은 곧잘 달라붙어 걸었다. 자꾸 스즈키 씨 집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 맨션에서 오로지 스즈키 씨만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날도 좋아라고 따라갔던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6층 집에서 내려다보니 친구가 놀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 내려가면 모두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지고 없다. 어라? 어떻게 된 걸까? 찾는 자신. 하지만 친구들은 나무 뒤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학원 가야 한다, 피아노 배우러 가야 한다 하면서 거절당했다. 다들 일부러 그랬던 것이다. 마키는 멈춰서서 힘껏 땅을 굴렀다. 콘크리트 포장이 된 지면은 마키의 발바닥을 몹시도 간단하게 받아내고 허리에 충격만 주었다. 쓸데없는 짓. 반항해도 아무 소용없는 무의미한 짓. 마키는 도로에 웅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마키를 보면서 빠르게 멀어져 갔다. 오사카에서나 도쿄에서나 똑같이 왕따를 당하던 자신. 무엇이 그렇게 타인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마키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살이 쪄서인가? 둔하기 때문인가? 쭈뼛거리기 때문인가? 말을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인가? 마키는 스즈키 씨의 용모를 떠올렸다. 아랫볼이 불룩한 상냥한 얼굴. 그런데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다. 이상한 사람이었지. 보면 항상 실실 웃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스즈키 씨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녹은 아이스크림. 스즈키 씨는 가게에서 주는 나무로 된 스푼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먹을 수 없었다. 조잡한 공그르기. 스즈키 씨도 자신과 마찬가지였는지 모른다. 사실은 자신과 닮은 마키를 미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다. 마키는 어두운 길을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마키가 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도로 가장자리에 선 희화나무 잎이 사각사각 흔들린다. 마키는 멈춰서서 바로 얼마 전에 줄지어 심어진 초라한 가로수를 올려다보았다. 앞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마키는 힘차게 문을 열었다. 히로유키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히로유키의 아빠가 계산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다. 마키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잡지 선반 앞에 몇 명의 젊은 남자가 서서 잡지를 보고 있었다. 히로유키는 과자 선반 아래 웅크리고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있다. 마키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네가 히로유키지? 무엇야? 하고 고개를 드는 히로유키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마키는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히로유키가 나의 소중한 조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마키는 히로유키를 쳐다보면서 한쪽 눈을 가늘게 뜨지도 않았다. 그저 생긋생긋 다정하게 웃기만 했다. 그러자 히로유키가 난폭하게 만화책을 덮고 일어섰다. 마키는 계산대를 엿보았다. 그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스포츠 신문을 넘기고 있다. 나, 네 엄마야. 마키가 히로유키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따로 있어. 큰 소리로 외치는 히로유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마키는 히로유키의 야윈 어깨를 두 손으로 눌렀다. 그 사람 네 엄마 아니야. 미안하다. 또 만나러 올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 히로유키에게 다시 다짐을 시켰다. 근데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알았지? 어안이 벙벙해진 히로유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마키는 안심한 것처럼 웃어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히로유키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을 시작하자 마키가 가로막았다. 너희 엄마 항상 화만 내지?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자 히로유키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듯 했다. 구원을 청하는 것처럼 황급히 계산대에 있는 아빠를 돌아보았다. 마키는 슬쩍 그 사이를 막아섰다. 사실은 내가 낳았어. 지금 네 엄마가 방해해서 만나러 오지 못하는 거야. 불쌍하지 않니? 히로유키는 다시 마키의 모습을 보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땀이 흐르는 목덜미, 맥주 때문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 살찐 몸. 마키는 화가 치민 나머지 저도 모르게 히로유키의 팔을 꼬집었다. 너 얘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몸을 틀며 뒤로 물러난 히로유키가 계산대에 있는 아빠한테로 뛰어가는 것을 보며 마키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